안녕하십니까, 묵조교입니다. 우리는 함께 9급 공무원 물리 과목 시험 문제를 풀고 있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요, 2017년 9월달에 시행된 제2회 지방직 물리 과목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받침대 AB의 질량이 5kg, 길이가 4m의 막대를 수평면과 나란하게 올려놓고요, 기준점인 5점으로부터 3m인 지점에 질량이 2kg인 물체를 올려놨을 때 힘의 평형 상태가 유지가 됩니다. 이때 받침대 A가 막대에 작용한 힘의 크기가 얼마인지 묻는데요. 단 중력 가속도는 10m/s 제곱이고 막대의 밀도는 균일하고 두께와 폭은 이제 무시한다고 하겠습니다. 자, 힘의 평형 상태, 역학적 평형 상태가 무언지 말 들어보셨어요? 정지 상태의 물체에 힘이나 돌림 힘이 작용하고 있는데도요, 알짜 힘과 돌림 힘 합이 모두 0이면 이 물체는 역학적 평형 상태에 있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역학적 평형 상태는 F1 플러스 F2 플러스 F3가 쭉 각 지점에 힘 F를 더한 값이 0이고요. 돌림 힘의 합 역시 타우1 플러스 타우2 플러스 타우3에서 쭉 각 지점에 돌림 힘의 합, 돌림 힘 타우를 다 모두 더한 값이 0인데, 이것은 다시, 그러니까 타우를 좀 풀었으면은요, F1 L1 sin 세타 1 플러스 F2 L2 sin 세타 2 플러스 쭉 해서 이 각각의 합을 모두 더한 값이 0이라는 소리입니다. 문제에서는 받침대 A가 막대에 작용한 힘을 묻고 있으니까요, 기준점을 여기에 그림에 나와 있는 5점이 아니라 B 받침대를 이제 기준점으로 잡아야 되겠죠. B를 기준으로 한 A에서의 돌림 힘의 크기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지금 받침대는 균형을 이루고 있으니까 각 점에서의 돌림 힘의 합은 0이 되겠죠. 따라서 받침대 A의 돌림 힘의 크기 더하기 5kg인 막대의 무게중심점에서의 돌림 힘의 크기 더하기 2kg인 물체 위치에서의 돌림 힘의 합이 이 세 지점의 돌림 힘의 합이 0이 되어야만 이제 역학적 평형 상태를 이룬다 하겠습니다. 여기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타우1 플러스 타우2 플러스 타우3가 이렇게 0이 됐잖아요. 그럼 이것을 풀었을 때 F1 L1 sin 세타 1 플러스 F2 L2 sin 세타 2 플러스 쭉 해서 더한 게 0이 되니까요. 돌림 힘의 크기는 힘 F 곱하기 원점에서부터의 거리 곱하기 이제 각도의 sin 세타 값으로 이제 정의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럼 받침점 A에서의 돌림 힘의 크기를 타우 A라고 하고요. 길이가 4m인 이 막대기를 쇠막대기의 이제 돌림 힘의 크기를 5 곱하기 10 곱하기 2로 하고, 그다음에 질량이 2kg 물체의 돌림 힘의 크기, 이 지점에서의 돌림 힘의 크기를 2 곱하기 10 곱하기 1로 했을 때 이것을 모두 더한 값이 0이라는 소리가 되겠죠. 여기서 5 곱하기 10 곱하기 2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은요, 먼저 질량이 5kg이니까 5가 되겠고, 중력 가속도의 값이 10m/s 제곱으로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중력 가속도 값으로 10이 주어졌고요. 그러면 5 곱하기 10은 이제 중력이 되겠죠. 그리고 2는 이 막대의 무게중심이 무게중심점이죠. 그래서 B점에서 이제 막대의 무게중심점까지의 거리 2m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값은 A와 B 사이의 중심점, 그리고 이 질량이 5kg인 막대의 이제 돌림 힘의 크기가 되겠죠. 근데 이것은 돌림 힘이 될 거였고, 그다음에 질량이 2kg인 물체의 힘 F는 이제 중력이니까 질량 2 곱하기 중력 가속도의 값 10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것은 B에서부터 1m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원점에서부터의 거리 1 해서 2 곱하기 10 곱하기 1이 되겠죠. 근데 이 받침점 A에서의 돌림 힘의 방향은 이제 위쪽 방향인데, 막대기와 그다음에 질량이 2kg의 물체는 중력이 작용하고 있으니까 그 돌림 힘의 방향은 아래쪽이 되겠죠. 지면 쪽이 되겠고, 그래서 부호가 이렇게 서로 다르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받침대 A점에서의 돌림 힘의 크기는 플러스로 됐는데, 나머지 질량 5kg의 막대기와 질량이 2kg의 물체의 돌림 힘의 방향은 아래쪽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주어졌고요. 이 각각의 이제 힘의 크기 합은 이제 0이 된 때문에 타우 A 마이너스 5 곱하기 10 곱하기 2 마이너스 2 곱하기 10 곱하기 1은 0이다 라는 식을 쓸 수가 있죠. 이 식 정리하면은 이제 타우 A는 120이라는 값을 얻게 되겠죠. 근데 타우 A는 F 곱하기 L로 정의가 되고요. 또 L은 이제 B점에서부터의 거리니까 이것은 4m잖아요. 그럼 이건 4F는 120이다 라고 우리가 식을 쓸 수가 있겠죠. 이거 풀면은 F는 30N이 되겠고요. 그럼 답은 1번에 30N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빛이 A 매질에서 B 매질로 비스듬히 입사할 때 경계면에서의 반사와 굴절 현상을 나타낸 겁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고른 것은 해서 이제 설명 기억 니은 디귿리읒이 쭉 나와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이 문제를 이제 풀리기 전에 우리는 굴절률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알아야겠는데요. 굴절률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 수업 시간에 배웠죠. 투명한 매질로 빛이 진행할 때 빛의 속도가 줄어드는 비율이 바로 굴절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질 속에서 빛의 속력은 어떻게 정의가 돼요? 매질 속에서의 빛의 속도 V는 N분의 C로 정의가 되는데, 여기서 N은 굴절률이죠. 그리고 C는 이제 광속이고요. 즉 빛의 진공에서의 빛의 속도고요. V는 N분의 C라는 식에서 굴절률 값이 커지면, 즉 N의 값이 커지면은 이 분모 값이 커지니까 빛의 속력은 당연히 줄어들 겁니다. 분모 값이 커지니까 전체적인 값은 작아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스넬의 법칙이 있는데요. 스넬의 법칙이 뭔지 다시 한번 이제 떠올려 보면은, 이 상태에서, 이 그림의 상태에서 사인 세타 2분의 사인 세타 1은 V2분의 V1이다 라는 거죠. 여기서 사인 세타 2는 굴절각 세타 2에 대한 사인 값이고요. 사인 세타 1은 입사각에 대한 사인 세타 1의 사인 값입니다. 그래서 입사각이 사인 세타 1이고 굴절각이 사인 세타 2입사각이 세타 1이고 굴절각이 세타 2일 때 스넬 법칙은 사인 세타 2분의 사인 세타 1은 매질 2에서의, 여기서는 그림 이 문제에서는 비매질이 되겠죠. 매질 2에서의 속도 V2분의 매질 1에서의 빛의 속도 V1으로 정의가 되죠. 그림을 보면은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더 크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제 굴절각, 입사각은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이렇게 경로가 이런 식으로 주어졌을 때 법선을 기준으로 해서, 법선을 중심으로 해서 얼마만큼 떨어졌느냐로 이제 각도를 재잖아요. 근데 여기 그림을 보면은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크다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스넬의 법칙에 따라서 매질 B에서 빛의 속도가 더 빠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매질 A의 굴절률이 매질 B의 굴절률보다 더 크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전반사는 뭐예요? 전반사는 빛이 밀한 매질에서 소한 매질로 입사할 때 일어나죠. 그래서 어떤 각 이상으로 이제 빛이 입사각이 어떤 각도 이상이면은 빛이 굴절되지 않고 모두 이제 반사가 일어나는 게 전반사잖아요. 그래서 전반사는 빛이 밀한 매질에서 소한 매질로 입사할 때 일어나니까, 매질 A에서 매질 B로 빛이 입사할 때 입사각이 임계각 이상이면은 전반사가 일어나겠죠. 그럼 기억의 설명, 입사각을 점점 증가시키며 특정 각 이상부터 전반사가 일어난다 라고 기억은 설명했는데, 이 설명을 맞는 설명이 되겠죠. 스넬의 법칙에 따르면은요, 매질의 굴절률이 A가 B보다 더 크니까 니은 설명, 매질의 굴절률은 A가 B보다 크다, 이 설명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굴절각이 크면은 굴절된 빛의 속력이 빨라지죠. 그림은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더 크기 때문에 빛의 속력도 A 매질보다는 B 매질에서 더 빠르다고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디귿은 입사광의 속도가 더 빠르다고 했으니까 틀린 설명이 되겠죠.
보다는 굴절광의 빛의 속력이 더 빠르죠. 빛의 속력은 파장의 차이 때문에 달라지는 것이어서 또 진동수는 일정합니다. 그럼 리을 설명, 입사광과 굴절광의 진동수는 같다. 이것도 옳은 설명이 될 겁니다. 기역, 니은, 리을 모두 맞는 설명이 되고 디귿만 틀린 설명이 되겠죠. 그러면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일정량의 이상기체 상태를 A에서 B로, B에서 C로 변화시키는 동안 이상기체의 압력과 부피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서 1, 2, 3, 4 문제가 쭉 있는데요. A에서 B 과정으로 가는 걸 볼게요. A에서 B로 갈 때 부피가 줄었죠. 압력은 1파스칼로 일정한데 부피는 2세제곱미터에서 1세제곱미터로 줄었습니다. 기체는 압력이 일정할 때 부피가 늘어나면요, W는 P 곱하기 델타 V만큼 일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P가 뭐냐면 압력이고 이제 델타 V는 부피의 변화량이죠. 근데 이 압력 곱하기 부피 변화량만큼 일을 하는데요, 부피가 감소했으니까 외부의 일을 한 게 아니라 외부에서 일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내부 에너지 델타 A는 2분의 3 곱하기 nr 곱하기 델타 T로 정의가 되는데요. 여기서 A에서의 내부 에너지, 즉 EA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정의가 되고, 또 EB는 2분의 3 nr TB 이렇게라고 했을 때요. 여러분들 학교 수업 시간에 압력과 부피 그리고 온도와의 관계식 배웠죠. PV는 nRT라고요. PV는 nRT라는 공식에서 A에서의 온도 TA는 nR분의 1 곱하기 PV고, B에서의 온도 TB는 nR분의 1 곱하기 PV라고 하겠죠. A에서 P는 1파스칼이고 부피는 2세제곱미터니까요. TA는 nR분의 2가 되겠고, B에서는 압력 P 값이 1이고 부피 V 값이 1이니까 TB는 nR분의 1이 될 겁니다. 이것을 내부 에너지에 이게 대입을 해보면은요, EA는 3TA가 되고 EB는 2분의 3TB가 됩니다. A에서의 에너지 값이 B에서 에너지 값보다 더 크죠? 3TA가 2분의 3TB보다 크잖아요. 따라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A가 B보다 더 크고, 그 다음에 2번 설명을 보면은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A보다 B에서 더 크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 설명은 잘못된 거죠. 2번 설명은 잘못된 거죠. 또 여기서 기체의 온도는 B에서보다 A에서 더 높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그러면 4번에서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기체의 온도는 B보다 A에서 더 높다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맞는 설명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전자에 있는 물을 끓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데 주전자 뚜껑에 작은 구멍이 있는 거 이제 상식으로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그 이유는 여러분도 잘 아는 것처럼 주전자가 계속 열을 받으면 내부 압력이 커져서 폭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B에서 C로 가는 과정은 부피는 일정한데 압력이 높아지고 있죠. 이것은 우리가 물을 끓이는 주전자를 떠올리면 될 겁니다. 주전자 부피는 일정한데 열을 가하면 주전자 내부의 압력은 높아지겠죠. 그래서 사고 예방을 위해서 주전자 뚜껑에 구멍이 있어서 이 구멍을 통해 이제 김이 쭉 빠져나가서 압력을 낮춰주고 있죠. 지금 여러 학생들한테는 이게 옛날 얘기가 됐는데요. 내가 학교 다닐 때는 이제 겨울에 교실 한가운데다 이제 난로를 피웠어요. 난로 피워서 난방을 했죠. 그럼 난로 위에다가 이제 물에 담긴 주전자를 올려놔서 이제 물을 끓였고, 또 교실의 습도 유지도 하곤 했는데, 가끔씩은 이제 주전자 대신에 도시락 같은 거 쌓아 올리곤 했어요. 이제 밥 따뜻하게 먹으려고요. 그때 제가 학교 다녔을 때 한 학생이 이제 스테인리스로 된 이제 반찬통을 거기 도시락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로 위에 도시락들 올려놓고 또 그 위에 이제 반찬통도 올려놓은 거죠. 근데 반찬통이 스테인리스로 돼가지고 뚜껑을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잠그게 돼 있는 방식이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뚜껑을 그냥 잠궈 놓은 상태로 그냥 올려놨어요. 근데 뭐 이렇게 별 아무 생각 없이 올려놨겠죠. 그런데 한참 수업하고 있는데요. 그때가 수학 시간이었어요. 수학 시간에 수업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스테인레스 뚜껑이 터진 적 있었어요. 이제 열받으니까 이제 구멍 같은 거 있으면은 구멍을 통해서 뭐 김이 빠져나갔을 텐데, 그렇지 않고 그냥 뚜껑 꽉 닫아놓은 상태에서 난로 위에 올려놓으니까 뚜껑이 터진 거예요. 다행히 뚜껑이 다른 데로 날아가지 않고 그냥 천정 위로 휙 이제 공중 위로 솟구쳐가지고 이제 다친 사람은 없었는데, 그 뚜껑이 올라가면서 터져서 위로 솟구치면서 반찬통에 담겨있던 이제 김치도요. 김치가 가져갔더라고요. 그 친구가. 그 김치도 같이 하늘로, 그러니까 교실 천장으로 탁 날아가서 천정에 더덕더덕 붙었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가열됐으니까 안에 있는 수분에 의해서 끓어가지고 이제 김치가 이제 김치찌개로 이제 변했죠. 근데 그 당시에 내가 청소 당번이어서 그 대걸레로 그거 다 떼어낸 기억이 있네요. 뭐 이건 쓸데없는 소리였고요. 굳이 공식을 거론하지 않더라도요, 일상 경험에서 B에서 C로 가는 과정은 기체가 열을 방출하는 게 아니라 흡수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내가 이제 그 학교 시간에, 그때가 내가 중학교 다닐 때였는데, 중학교 수학 시간에 있었던 그 반찬통이 열받아서 뻥 터진 일, 그거 생각하면은 압력은, 그러니까 부피는 일정한데 압력이 점점 높아지는 과정은 바로 외부로부터 열을 흡수하는 과정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럼 이제 선택지에 1번, 2번, 3번, 4번 설명이 쭉 있는데, 옳은 설명을 한 것을 고르면은 4번이 옳은 설명이 되겠죠. 기체의 온도는 B에서보다 A에서 더 높다. 이것만 맞는 설명이고요. 다른 건 다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물체가 정지 상태에서 출발해서 다음 그래프와 같이 가속이 됐습니다. t가 0초에서 t가 20초까지 물체가 이동한 거리를 이제 미터 단위로 구하라는 문제인데요. 단 물체는 직선상에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속도, 이 그래프가 이제 x축이 시간이고 y축이 가속도니까 가속도 시간 그래프가 되겠죠. 이 가속도 시간 그래프에서 그래프 아래 면적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이제 속도를 의미합니다. 0에서 10초 동안 물체는 계속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죠. 가속도가 2m/s 제곱으로 일정하니까요. 점점 이 물체는 2m/s 제곱의 가속도를 받아서 물체의 속도는 점점 이제 빨라질 겁니다. 그럼 0에서 10초 동안 물체는 계속 등가속도 운동을 해서 t가 10초일 때 물체의 속도는 20m/s가 될 거고요. 등가속도 운동에서 t초 후 물체의 이동 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이제 배운 공식이 있죠. 이동 거리 S는 처음 위치 S0 플러스 처음 속도 V0 곱하기 이동한 시간 T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가속도 A 곱하기 이동한 시간 T의 제곱, 이렇게 구하죠. 물체는 정지 상태에서 이동하기 시작했으니까 S0는 0이고, 또 정지 상태에서 이동했으니까 V0 초기 속도 역시 0이겠죠. 그럼 10초 후에 이동한 거리는 10초 동안, 그럼 이 물체가 이동한 거리 S는 이 공식에다 대입하면 되겠죠. 근데 앞에 S0와 V0T는 이제 0으로 이제 날아가고요. 계산하면은 100m가 나옵니다. 그리고 10초에서 15초 동안에는 가속도가 0이었죠. 이 그래프를 보면은요. 이것은 물체가 등속도 운동을 한다는 소리가 되겠죠. 가속도가 0이니까요. 그리고 10초일 때 물체의 속도는 여기 방금 계산을 여기 그래프를 보면은 10m/s 였으니까 20m/s였죠. 20m/s였으니까 이 초기 속도 20m/s를 계속 유지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10초에서 15초 사이에서는 초기 속도가 20m/s가 되는데 이 속도를 계속 유지한다는 거죠. 그러면 10초에서 15초 동안에 이동한 거리 S는 여기 공식에 대입하면은 이제 100m가 나옵니다. 즉 등속도 운동하는 동안에는 100m 이동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5초에서 20초 동안 물체가 이동할 때 이 구간에서는 가속도를 보면은 마이너스 2m/s 제곱으로 되어 있죠.
속도가 점점 줄어드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속도의 크기는 마이너스 2로 일정하니까 등가속도 운동 구간이 되겠죠. 이 구간에서 속도는 마이너스 2m/s 제곱의 가속도를 받으면서 줄어들기 때문에 속도가 당장 마이너스가 돼서 이제 물체가 뒤로 움직이진 않고 물체가 계속 앞으로 가요. 앞으로 가긴 가는데 속도가 점점 줄어들어서 이제 시간당 이제 이동 거리도 그만큼 줄어들게 되겠죠. 그럼 15초에서 20초 동안의 물체의 이동 거리를 계산하면은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이라는 이 공식에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을 대입을 하면은요. 이제 가속도는 마이너스 2m/s 제곱이니까 A 항에 마이너스 2를 넣고 이제 계산을 하면은 75m가 나옵니다. 그러면 0초에서부터 10초까지 100m, 15초에서 15초 동안에 100m, 그 다음에 15초에서 20초까지의 75m를 모두 더하면은 275m가 되겠죠. 그럼 물체는 0초에서 20초 동안에 총 275m를 이동한 게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1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체가 1000세제곱cm이고 질량이 0.1kg의 물체가 있어요. 이 물체를 물속에 완전히 잠기게 했을 때 받게 되는 부력의 크기를 묻는데요. 어떤 물체든 이제 물에 잠기면은 물에 잠긴 물체는 이제 위로 뜨려고 하죠. 위로 뜨려고 하는 힘을 우리는 또 부력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부력을 이제 물리에서는 우리는 이게 개념적으로는 이렇게 알고 있지만 물리에서 정확하게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 하면은요. 물체가 유체 속에 있을 때 위로 뜨게 하는 힘을 우리는 부력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부력은요. 잠긴 부분의 부피에 해당하는 유체의 무게와 같죠. 그래서 부력을 어떻게 수식으로 정의하느냐 하면은요. 만약에 유체의 밀도를 ρ라고 하면은 부력 F는 유체의 밀도 ρ 곱하기 부피, 물속에 잠긴 물체의 부피 V 곱하기 중력 가속도 G로 곱하기 G로 정의가 되고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는 질량이 0.1kg이고 이제 0.1kg 즉 100g의 물체가 이제 부피는 1000세제곱cm의 물체가 받는 부력의 크기를 묻는 문제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각각의 값을 대입을 하면은요. 부력의 크기 F는 ρ 곱하기 부피 V 곱하기 중력 가속도 G를 하면은 문제에서 유체의 밀도는 1g/세제곱cm라고 했으니까 그 값 대입하고 부피 1000세제곱cm 대입하고 중력 가속도 10m/s 제곱 대입해서 계산을 하면은요. 여기 나와 있듯이 10,000g 곱하기 m/s 제곱이 됩니다. 1kg은 1000g이죠. 그래서 10,000g은 10kg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kg m/s 단위로 환산하면은요 10kg m/s 제곱이 됩니다. 그리고 10kg m/s 제곱에서 kg 곱하기 m/s 제곱 이 단위는 뭐예요? 힘의 단위죠. 그리고 뉴턴이 되겠고요. 왜냐하면 킬로그램이 질량의 단위고 m/s 제곱이 가속도의 단위니까 이 단위만 놓으면 질량 곱하기 가속도잖아요. 그게 뭐냐면 힘이잖아요. 그래서 10kg m/s 제곱은 10N으로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문제의 답은 이번에 10번 10N 이게 맞는 답이 되겠죠. 네, 지금까지 문제 10번하고 13번서부터 16번까지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이제 나머지 17번부터의 나머지 17번부터 17, 18, 19, 20 나머지 문제는 다음 시간에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공부하느라고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